어제 첫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사자 대결이죠. 그전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토론이 있긴 있었으니 사자 대결인데 보셨죠? 다들? 네. 뭐 우여곡절 끝에 열린 토론이잖아요. 예.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가면서 굉장히 국민들 주목도도 높고 관심도 컸는데 대체로 저는 후보들이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도 특별한 실언을 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았고 또 어느 후보도 압도하는 토론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TV 토론 기회가 앞으로 몇 차례 더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탐색전이 끝나고 몸들이 풀렸기 때문에 2차 토론부터는 본격적인 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니 저는 뭐 쓴다 그러더니 안 써요? 아, 일단 쓰면서 다시 하고 가볍게 총평을 먼저 듣고. 가볍게? 예.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재밌어.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예상했지 못했던 일도 좀 있었고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쓰는 것까지 해서 일단 저희가 TV 토론의 하이라이트를 영상 구성으로 모아봤습니다. 잠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장 제껴놓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편입니까?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보가 바로 저 안철수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4년 고 1등이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위축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서 3등으로 평가하고요. 예, 첫 주제는 첫 TV 토론 내 점수는요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4당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지만 패널 뭐 다음 주에도 또 각 당에서 나오니까 그 얘기는 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례를 준비를 했는데 박은석 의원님과 김종혁 센터장님이 내가 본 TV 토론은 네모다라고. 예. 아 이런 거 좀 시키지 그러니까 마요. 이런 건 편파적으로 하는 거죠? 예, 편파적입니다. 뭐 심상정 1등 뭐 이런 거 쓰려고 그러는구나. 아이. 저기 한자는 굳이 안 쓰셔도. 예, 먼저 쓰신 김종혁 센터장님부터 잠깐 듣도록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서요. 예, 저는 예상과 달랐다. 예. 예상이 어떠셨습니까? 아니 이게 예상이라는 게 사실 이게 무슨 비호감 후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선거가 특이하게도 비호감이 많다. 그래서 사실 시청률도 낮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39% 예. 정도 나와서 과거에 어떤 선거보다 과거에 물론 이제 그 이회창, 김대중, 이회창, 뭐 이인재 이분들이 했을 때는 뭐 50%가 넘었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박빙의 치열한 승부였고 예. 그런데 계속 떨어졌었는데 39%포인트 나오고 또 SNS 시대라 그걸 텔레비전이 아닌 그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 본 사람도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말로는 비호감이라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게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보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분할 줄 알았는데 그런대로 재밌네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다음에 세 번째, 난 김혜경 씨 얘기가 상당히 나올 줄 알았어요. 김혜경 씨 얘기가 나와서 야 저걸 참 얼마나 또 공방이 오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혜경 씨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상을 깬 거였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토론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국정감사정에서도 뭐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하고 그 국정감사 하고 난 다음에 자신 만만했었잖아요. 내가 이겼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상보다 어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아마도 김혜경 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논란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못했다라고 추정을 하시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토론 내내 야, 저 질문 언제 나올까? 누가 나한테 어떻게 질문을 할까? 혹시 또 내가 모르는 걸 또 들고 막 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과도 바로 그 토론하기 전에 한 거 아니에요. 토론하기 전에 했고 오늘도 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을 안 했으면은 또 좀 끌었을 수도 있는데 토론장에 나와서 당신 사과도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궁지에 몰릴 것 같으니까 미리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김혜경 씨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사실은 느껴졌어요. 이재명 약간 뭐 이렇게 후보로서는. 뭐랄까요,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고 토론한 느낌이 있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써봤습니다. 군계 일심이었다. 이게 군계 일학에 빗대서 군계, 특히 개자 어려운 한자인데. 제가 한자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예. 써서 그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한동안 이제 칩거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뭐 그 바람에 저도 선거판에 불려 나오기는 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당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뭐 분위기상 많이 위축돼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 토론 때도 토론을 굉장히 잘한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고, 주목을 받았죠. 예, 그게 이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하는데 원동력이 됐던 게 사실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토론을 잘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대가 있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은 못 하는데 어떤 애티튜드랄까요, 태도랄까, 이미지 이런 게 좀 듬직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토론에서 어떻게 위치 설정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심상정대로 하자. 예. 저는 뭐 그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고 어제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사과를 이끌어낸 대목이라든지 예. 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물론 답을 제대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목들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후보가 대신 함으로써 어쨌든 심상정다운 토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오늘 뭐 일간지에서 전문가들이 그 종합평가 점수를 냈는데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월화수목에는 정의당 패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금요일에 그때 또 정의당 얘기할 때는 정의당 패널 없이 저희가 비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금요일에 편파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제 이해하실 공보단장을 겁니다. 맡고 있으니까요. 공보단장이시니까. 다른 분들을 닭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그러네요. 여러 닭 중에 일심이다. 뭐 이런 뜻이 돼 버리는데. 네네. 예. 뭐 닭이라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후보들이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상과 달랐다는 그런 평가처럼 극도로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토론을 보인 건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였다고 봅니다. 네거티브는 지금까지도 많이 했고 또 이게 후보가 아닌 선거 관계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후보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 유권자들의 기대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제 김혜경 씨 의혹이 터지긴 했으나 그거를 후보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은 거는 저는 뭐 적절했다고 봅니다. 일단 뭐 군계 일심은 알겠으니까 이제 판례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왜 김혜경 씨 얘기가 안 나왔을까? 예. 그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가장 근데- 요즘 핫한 사실은 그렇죠, 주제였는데.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나머지 아니 이재명 후보가 자기 스스로 그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없고, 예. 이재명 후보 빼고 나머지 세 후보인데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으로서 다른 후보의 부인인 여성 문제를 건드리기가 조금 심적인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일단 이미지하고 안 맞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왜 얘기를 안 꺼냈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약간 뭐랄까, 야야야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대장동 한 놈만 팬다. 뭐 대장동이야 후보 본인에 대한 얘기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 본인도 부인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다가 그런 건 덮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일단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에 안 맞는다. 저 검찰 출입하는 검사들이나 그 만났던 기자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호방한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게 스타일에도 안 맞고 또 본인의 부인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퍼펙트 스톰처럼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다 안 하는 쪽으로 가서 결국은 논의가 없었다. 일단 참고로 아까 이제 그 박원석 의원님도 얘기를 했으니까 편파적이다 심 후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김종혁 센터장님은 이제 경제사회연구회는 언론센터장이지만 국민의힘 최재형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제 내기대의에서 위원장을 하시다가 일단 선대본 개편하면서 일단 나오셨고 당적은 없으시지만 윤석열 후보에 보다 더 우호적이죠. 편파적. 우리가 그거 이제 알고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일단 그 배경을 알고 저희가 들어야 저래서 편파적일 수가 있구나라고 가늠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친절하게도 알려주시면 내놓고 편파적인 게 투명한 겁니다. 맞아요. 은근히 편파적이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저 얘기하잖아요. 정권 예. 교체돼야 된다고 교체- 생각한다고. 근데 그 입장에서 말씀하신 네, 걸로. 맞습니다. 앞서 이제 왜 김혜경 씨에게 왜 안 나왔냐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김건희 씨 논란도 있었을 것 같고.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예전에 지난 대선 때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미경 교수의 갑질 의혹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TV토론에서 내가 갑쳤습니까 했던 배경이 되는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꺼내긴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심상정 후보가 안 꺼낸 이유는 조금 오늘은 비판을 하시던데 어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질문이 나와서 이런 성격의 문제이다 이렇게 답을 했던 거고 굳이 그 얘기를 저희가 뭐 먼저 할 생각은 없었고 예. 사실 어제 토론 직전에 이게 워낙 이슈가 되고 이재명 후보 사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시겠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뭐 토론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뭐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뭐 그런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뭐 어제 하루 종일 후보들은 안 했지만 각 당은 서로 간에 이걸 가지고서 뭐 포를 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이재명 후보도 자처했고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로 끝날까 싶어요.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은 감사 이상의 어떤 사실에 관한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평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하나하나 장면별로 보고 좀 따져보도 누가 잘했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여러 후보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공세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질문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김만배 씨가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배임 혐의가 네. 유죄라고 보세요? 무죄라고 보세요? 일단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뭐 혐의가 있겠죠. 혐의가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2층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녹음도 있고요. 아니, 그건 이제 제가 네. 조금 이따 네, 그런 점 가지고 여쭤보고요. 그냥 연결.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심상정 후보의 질문. 공범이냐? 그러니까 주도했냐? 아니면 속았냐? 즉 무능했냐? 이 질문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이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선거 끝날 때까지 3월 9일까지 계속 리스크일 것이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 형수에 대한 욕설, 형님과 형수에 대한 욕설, 그리고 대장동, 그리고 이번에 새로 터져 나온 그 김혜경 씨의 갑질 논란, 이 세 가지가 그 선거 끝 그 투표장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선되던 때 BBK, 그렇죠. 다스 이 의혹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그게 뭐 선거 끝날 때까지만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나서도 임기 내내 나중엔 결국에는 뭐 발목을 잡았는데 저는 비슷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말씀을 여러 개를 하셨지만 사실 해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의 성격을 보면 볼수록 공범이냐 아니면 무능이냐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논리적 선택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뭐 그 틈을 보면 네. 어제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그 입장을 얘기를 하면
일단 공공이익을 많이 하게끔 해서 5,500억 이상을 받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부연을 좀 더 하자면 과거의 말들로 부연을 좀 더 하자면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팬데믹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급증해서 그 민간 이익이 많이 간 거고 물론 다 못 챙긴 건 있지만 공공이익 환수를 해서 최선을 다했다. 요 틈을 자, 근데 일단 공공이익 고개를 환수라는 절레절레 게 김정일 센터장님 공공이익 환수라는 게 임대주택 부지 이거를 이제 받은 거고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부 조성 비용을 받은 예. 거고 그다음에 대장동 뭐 터널 뚫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개발 사업이든 민간 사업자가 끼는 순간에 학교 부지나 임대주택 부지나 이거 기부 체납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공원 조성이라든지 뭐 또 도로나 혹은 그 터널 같은 인프라 조성 이것도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개발 사업에서도 그런 걸 공익환수라고 한다면 공익환수는 상식이에요.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실무선에서 이게 초과이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가지고서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넣어야 된다고 거듭 건의를 했잖아요. 제안이 있었죠. 예, 네. 그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왔냐면 당시로서는 공익환수를 확정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었고 만약 이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넣게 되면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배임이 된다. 그래서 넣지 않았다. 근데 이 논리는 지금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나는 배임이 아니다. 시장 지침을 따랐는데 왜 배임이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뭐 시의 배임이면 지침을 따랐다는 거죠. 예, 말로는 했다 나중에는 표현을 바꾸긴 그렇죠. 했습니다. 내가 배임이면은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시장도 당시 배임이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물은 겁니다. 두 사람이 배임 혐의가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적용된다고 보느냐 안 된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과 같은 얘기만 반복하신 거예요. 자기 성과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게 최선이었다.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었다는 게 당시의 실무선에서는 거듭된 의견이었고 왜 그러면은 수천억 원에 거의 이제 뭐 앞으로 발생할 이익까지 포함하면 1조 원에 해당하는데 그런 수천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유동규한테 그럼 다 맡긴 거냐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에게 이 국가의 어떤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따라 붙는 거죠. 예. 일단 뭐 이건 이재명 후보 측이 어제 TV 토론에서 좀 얘기를 뭐 한 것 같고 본인 입장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얘기 안 해도 됩니까? 예. 이렇게 아니 아니요, 저는 어저께 심 후보가 굉장히 아픈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답을 못 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배임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본인도 배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배임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검찰 수사라든가 나온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2010년에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취재를 해본 사람으로서 2010년에 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을 때 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민들 앞에서 저는 민영 개발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LH가 그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고 민영 개발업자하고 둘이서 경쟁하던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장동 사람들은 민영 개발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토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그래서 원주민들은요. 그렇죠. 원주민들이. 그래서 LH 공사 앞에 가서 양계장에서 닭을 풀어놓고 막 시위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LH가 아예 못하겠다라고 그만두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장 후보도 저는 민영 개발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이 된 다음에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계속 갈등을 그렇게 안 되니까 이쪽에 민영 쪽에서는 뭐 로비도 하고 뇌물도 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 감옥을 간 거란 말이에요. 감방을 갔고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있었으면 그냥 그거를 다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16석인가로 그 다수당이 됐으니까 그 선거. 근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그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반박도 같이 반영이 돼야 돼서 이 얘기는 이제 그렇죠. 여기까지 듣기로 알았습니다. 하고. 네,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대선이 한 달에밖에 남지 않아서 앞서 이제 제가 일부 어제 토론에 나왔던 얘기로 반박을 했는데 빙의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제가 여기서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은 하도 많이 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은 새롭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된 후보를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리백이라고도 하고 알리백으로도 하는데 영어로는 알리 숫자 100인데요. 이 질문입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아.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이라시는-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게 이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리백 재생에너지를 100% 쓰자. 네. 그 제품의 전반적인 생산 과정부터 이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모르는 게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재생에너지 하는데 이 용어를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누가 그걸 아냐? 뭐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누가 그걸 아냐라고 얘기하실 문제는 아니죠. 그 박원순 의원님은 아셨습니다. 아니 그럼요, 들어봤죠. 저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네. 또 뭐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거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얘기인데, 근데 저거를 저렇게 무슨 뭐 그 퀴즈 풀이 하듯이 질문을 하는 게 저 대선 후보 토론 석상에서 꼭 필요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국가 정책이나 법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어떤 자율적인 이니셔티브로 우리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00% 전력 동원을 하겠다. 예. 이런 일종의 선언이고 그런 그 캠페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협력업체들에게 뭐 요구를 하는 애플이라든지 거죠. 구글이라든지 뭐 이케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도 8개 기업이 저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워싱이다 일종의. 그런 비판도 있는 거여서 저게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뭐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대응할 게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모르시는 바람에 저거를 이제 화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어제 대선 토론의 최대의 승자는 알리백이 돼버렸는데 이지백은 아는데 알리백은 모른다는 글쎄요, 말도 저 있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뭐 다른 관측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 정말 이런 어떤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반면에 아니 그걸 누가 아냐 우리 국민의 몇 프로나 아냐 이게 무슨 퀴즈쇼냐 장학 퀴즈냐 대선 토론이 오히려 모르는 거 솔직히 모른다고 한 게 더 돋보인 태도였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저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정확히 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아리백이라고 들으면서 좀 무슨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박성태 앵커는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몰랐죠. 몰랐어요. 네. 근데 저걸 좀 표현 자체가 웃기잖아요. R2라는 영어에다가 100은 또 한글로 썼어요. 예. 이게 뭐 옛날에 5G를 5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됐던 것과 비슷한데 예. 이게 5G면 어떻고 5G면 어떻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 R200을 원래는 그 정부 문서에는 리100 이렇게 돼 지금 있다고 뭐 그래요. 비판 댓글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200. 윤석열 후보가 이것도 모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들 아까 쭉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뭔 장학 퀴즈 하냐. 경제 신조어 몇 개 안다고 경제 대통령이야. 이런 질문들도 그 댓글들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은 이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몰랐고 그리고 뭐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걸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대선 후보니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박 교수님은 아셔야 된다고. 아니 뭐 알면 좋죠. 알면 좋지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뭐 예를 들면 무슨 협약, 조약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예. 것들이 예를 들면 뭐 파리 협약이라든가 기후 협약처럼 이 정말로 그 모르면 안 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랐다면 좀 모르겠지만 저런 세부 사항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뭐 공격하는 거는 뭐 별로 뭐 윤 좋아 보이진 후보가 검사로만 26년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른다라는 것들이 이제 약점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 여권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오늘 이재명 후보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중요 과제,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글쎄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 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해가면서 했으면
오히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점수 포인트를 많이 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리백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 대장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뭐 모든 걸 내가 다 설계해서 했다고 하시면서 그 엄청난 돈이 민간업자들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몰랐든지 알았는지 뭐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리백보다 대장동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공익환수가 더 중요했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확정이익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뭘 잘 많이 모르시는 건 사실이에요. 이 문제 말고도. 예. 과거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도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한테 그래서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작게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좀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대선 후보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저게 반복되면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이 리백이라는 게 과연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내지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 설계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오버 중에 굉장한 오버라고 봐요. 저거는 기업들이 일종의 자율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조응에 가기 위한 하나의 기업들 주도의 캠페인이고 저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해서 이 무역 정복에 가로막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 2050년까지 이걸 맞춰라라고 요구하는데 맞추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은 협력업체 명단에서 배제될 그렇죠. 이제 수가 뭐 있어서 자기 서플라이 예. 체인에서 빼겠다. 예. 근데 이런 어떤 그 구상을 가지고서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애플 같이 그런 중요한 기업이 이제 그런 방침을 세우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뭐 이게 비윤리적인 그런 생산 과정을 거친 아동 노동이라든지 그런 제품 수입 안 하겠다 이런 국제적인 캠페인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조응을 해 가겠죠. 근데 예. 이거를 뭐 국가가 나서서 독촉하고 여기에 기업들 참여한다고 인센티브 주고 이럴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후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서 이걸 모르거나 여기에 대응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과장돼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이재명 후보가 묻지 않고 그냥 부동산 재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 물어봤어도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너무 원하는 어려운 걸 물어봐서 굳이 이러면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간에는 예전 뭐 왜 3프로 저런 TV의 걸 인터뷰를 보면 좀 약간 문맥상 안 맞는 답변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세간에는 왜 저런 걸 가지고 잘난 체하냐. 예. 저거 별로 점수 안 된다. 점수 안 이런 되죠. 평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청약 관련 윤 후보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또 올랐어요. 역시 이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년을 위해서 분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 부여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62.6점입니다, 사실. 예, 예전에 이제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 못 만들었다라고 경선 TV 토론에서 얘기했다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청약 관련은 잘 모르는 모습입니다. 저도 근데 물론 저도 청약을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변두리에 싼 집을 중고로 사서 청약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인생과는 이제 이 생망은 여기서 청약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논란이 한번 됐는데도 모른다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거는 어쨌든 공약에서 예. 분필자들에 대해서 5%의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예. 했었으니까 물론 이제 윤 후보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내가 그냥 경제 정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을 복무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얘기한 것이다. 이런 뭐 설명을 하셨어요. 국방 정책 관련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긴 예.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지난번 그 유승민 후보가 질문을 했었던가 그랬었잖아요. 예. 경선 토론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았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열심히 배웠으면 확실히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캠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그 숫자 워낙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떻게 다 숫자를 기억을 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도
그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집을 구한 게 아니니까. 뭐 예. 아까 박 앵커나 뭐 저나 뭐 우리 저 박 단장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도 이제 하도 오래 전에 그때 뭐 분양받아서 집을 들어간 이후로는 뭐 청약 예금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예. 전혀 몰랐거든요. 그 제가 박성태 앵커 사는 집의 길 건너에 저도 중고로 집을 샀기 때문에 청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각선 건너편에 계십니다. 청약 예. 그래서 만점을 저도 몰라요. 예. 근데 이거는 한번 논란이 됐던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약을 발표했으면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엔 숙지하고 나오셨어야 마땅하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자신 있게 40점이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 저거는 외웠다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뭐 다른 거하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가깝고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까 알리백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논란이 된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데 열심히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은 그걸 성의의 문제로 볼 수 네. 있고요. 예전에 그 노무현 이회창 두 분이 나왔을 땐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옥탑방 질문을 하니까 이회창 후보가 옥탑방을 몰랐어요. 그 단어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란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정몽준 후보도 버스비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으로 이게 이제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토론은 아마 이제 뭐 열심히 외워가지고 나오시겠죠. 다른 뭐 어떤 게 또 화제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런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적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윤석열 후보가 정책적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아직은 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도 생각이 안 나고 원리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설명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된 건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12년 동안 성남시장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분의 행정 경험과 같을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뭐 저 안철수 후보도 처음에 좀 기억나는데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이효리 씨를 모르더라고요. 그때 소녀시대가 뭐죠?라고 해서 그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뭐 자기 분야에만 했던 분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10년 정도의 정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아시게 됐잖아요. 뭐 심상정 후보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을 하다가 그 갑자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수치나 용어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들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런 행정적인 것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그래서 저분을 지지하지 않을까? 어차피 그 기대를 안 갖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시대적 소명 의식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 교체를 해달라, 그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달라,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타격을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거꾸로 저런 질문했을 때 잘 모르신다면 그건 굉장한 타격이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모를 수는 있는데 이건 또 말씀한 대로 리백과 달라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야 되는데 하기 쉽지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겠죠. 대선을 앞두고서. 그게 나중에 혹시 뭐 만일에 대통령이 된 뒤에 이거 부동산 청약 가점을 좀 청년들 올려줘. 한 20점 올려? 뭐 이래버리면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불평등이 생기고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20점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20점 올려야 그 20점 올리고 그게 나랍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두 주요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